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사회학을 배워보겠습니다. 스포츠 지도자 시험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짧은 시간에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가장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 파트입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 이제 모여 사는 곳을 우리가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회. 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일어나는 일들을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사회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안에는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교육, 매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여기 스포츠와 관련된 사건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다. 자, 정의를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정의란 사회학의 하위 분야이다. 스포츠 현장의 사회 구조와 사회 과정을 설명하고 사회 구조와 사회 과정 그리고 스포츠의 통찰과 분석을 통해 인간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것이다? 인간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학의 주요 이론입니다. 사회학의 주요 이론. 자, 이 문제가 거의 매년 나오죠. 이 문제가 왜 자주 나오고 이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거의 사회학의 시작입니다. 이런 시작. 인문학이나 이런 사회학의 연구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 자신이 어떤 관점으로 이 사회를 연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이 모든 연구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회는 완성된 구조고 모든 건 각자의 기능을 한다고 볼 건지, 또는 이런 사건이 어떤 불평등의 요소로 인해서 생겨나는 갈등의 반복인지, 사회학 같은 인문학에서는 이런 이론들이 이제 계속 이제 생겨나면서 발달을 했는데요. 이 네 가지는 그 중에서도 시작이 되거나 또는 영향력이 있는 가장 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 아래 보시면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한 가지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조기능주의. 구조기능주의는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는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의 통합 및 존속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를 이제 사회학에서는 유기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기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유기체.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는 각자의 이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이 기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통합 및 존속, 그러니까 사회가 굴러가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단점으로는 이 사회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현상이 있다. 만약 문제점이 발생을 해도 고치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갈등의 의미를 간과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구조기능주의의 대표 학자는 이제 후기에 와서는 머튼이 있죠. 머튼의 유명한 이론, 아노미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학자로 이제 텔콧 파슨즈라고 하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AGIL 모형을 주장한 텔콧 파슨즈, 이런 사람들도 다 누구다? 이런 기능주의 학파의 대표 학자다. 다음은 이제 갈등 이론입니다. 갈등 이론. 갈등 이론은 이제 칼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현상의 문제점은 이런 기능의 문제가 아니다. 이익이나 권력 같은 것에 대한 경쟁과 갈등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제 칼 마르크스는 뭐다? 부의 불평등한 이런 배분 때문에 생겨난다. 경제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만 이제 기반하다 보니까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부분만 강조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갈등, 변화, 혁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제 기능주의에서 좀 이제 한 단계 나아갔다. 이런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본 거고요. 이것도 이제 기능주의에 반해서, 이게 정이고 이게 반이라고 한다면 기능주의에 반해서 생겨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기능주의는 좀 이제 현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느낌이 있고요.
갈등 이론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느낌이 있다. 일단 이렇게 기능론과 갈등론 구분을 먼저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론 비판 이론 보겠습니다. 비판 이론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위에 있는 이론 있죠? 위에 있는 기능론하고 갈등론보다는 후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판 이론은 기능론도 비판을 하고 갈등 이론도 비판을 합니다. 기능 이론 너네들 너무 단순하고 긍정적으로만 본다. 사회는 그렇지 않다. 자, 갈등 이론 학파들, 너네들 사회는 이런 경제적인 요소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은 이 비판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회에서 이제 이 경제적 생산 수단이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위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작용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이데올로기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비판 이론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 이 이데올로기, 어떤 이데올로기, 정신적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분석해서 재생산하고 변화시켜서 사회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비판 이론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한번 보시면 사회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 그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 평가 및 비판하여 변화시켜야 한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위와 별반 다르지 않게 이상적이다. 이상적이고 실제 생활 환경에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제 말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뭐 실증주의라든지 뭐 현상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큰 틀입니다. 이제 방향 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판 이론에서는 이제 중요한 학자는 뭐 하버마스가 있겠습니다. 하버마스. 자, 문제에서 뭐 지문으로 나올 때 공론의 장, 뭐 합리적 의사소통 이런 내용. 뭐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닌데 뭐 공론의 장, 의사소통, 이데올로기 이런 내용 나오면 이제 비판 이론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한번 지우고요.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위에 세 개랑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란 위처럼 어떤 거시적인 이런 큰 구조의 사회가 아니라 이 사회는 모든 개인이 서로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냥 개인만 있는 겁니다. 이 사회에는 이런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수단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개인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개인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에서 나오면 개인의 자의식 또는 뭐 정체성 이런 것이 이제 나오면은 이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단점이 있겠죠. 행위자의 행동과 상황을 해석하고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는 장점이 되겠지만 위처럼 사회 구조와 같은 거시적인 문제, 큰 문제는 다루기가 어렵고 다루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아래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서 일탈 행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학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도핑을 했다. 그러면 기능론에서는 규범을 따르지 않은 것은 그 선수의 잘못이다. 그리고 그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고치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규범을 따르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합의를 어겼다. 자, 갈등 이론 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보겠죠. 그 선수가 왜 도핑을 했을까? 그런 기득권이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그런 것을 한 것은 이런 부의 불평등의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자, 비판 이론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거시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이제 그 해결 방법까지 찾아본다. 어떤 이론화시키고.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그 선수의 생각을 좀 들어보자. 그 상황하고. 그래서 그 행동이 일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이론별 접근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동일합니다. 스포츠의 사회학의 연구 영역. 이 사회를 이제 크게 보는 것과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 거시적과 미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구조기능론, 갈등이론, 비판이론 이런 것들은 사회를 객관적이고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주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위에서 봤던 주요 이론 있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미시적으로 개인을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요 네 개가 거의 나옵니다. 요 네 개가 가장 중요해서 이 네 개가 주로 나오고, 그나마 나온다면은 이 다음 내용들인데, 한번 보면 문화연구 이론, 그러면 거시적인 것, 그 나라의 문화를 연구를 하는 건데, 그 나라가 뭐 생태학적으로 어떻게 처해져 있는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거를 그 나라의 입장에서 좀 더 보고 분석하는 것이 문화연구 이론이고요. 주관적이겠죠. 자, 미시적 영역인데 이런 개인의 상황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좀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교환 이론과 행동 이론은. 자, 그래서 교환 이론은 이런 행동을 할 때 개인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혜택과 손실을 비교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고요. 행동 이론은 계획된 행동 이론과 합리적 행동 이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동을 할 때 어떠한 자기 그 인식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요까지 좀 나오기 어렵고, 이제 교환 이론은 보기로 한번 나왔고요. 현상학은 좀 어렵기 때문에 요것도, 그래서 일단 4개 알고 문화 연구 이론과 교환 이론 정도까지 그냥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 문화의 구분 문제입니다. 한번 출제가 됐고요. 최근에 놀이와 게임, 스포츠가 어떻게 다른지를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스포츠가 놀이와 게임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발달을 해왔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놀이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놀이는 일단 이런 허구성,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서 놀고, 비생산성, 어떤 생산물을 가져오지 않는다. 플러스 이제 요거는 놀이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유성, 유의자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뭐 공기놀이를 하는데 누구도 시키지 않죠. 스스로 이제 자유에 따라서 강제하지 않고 하는 거고요. 단지 모여서 이제 놀기 위해서 즐거움을 추구한다. 쾌락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거와 달리 이제 자율성과 쾌락성이 없어지고, 이제 게임에는 이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분리성은 이제 게임부터 이제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은 경기입니다. 경기부터는 이제 시공간의 범위가 존재한다. 뭐 어떤 경기장이 생기고 경기 시간이 생기고, 경기 결과를 알 수 없겠죠. 미확정성의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규칙이 생긴다. 약속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그리고 경쟁성, 승리를 추구하고 상대방이 겨룬다.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다. 야, 여기서 스포츠로 가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특징을 모두 가져옵니다. 모두 가져오고, 플러스 이제 어떤 글로벌한 표준화된 규칙, 경기 기술이 생긴다. 제도성, 이거 체크 발표해 주시고요. 신체 활동성, 신체 능력을 겨룬다. 발표해 주시고. 그래서 문제가 뭐 예를 나오면은, 스포츠가 놀이와 게임과 다른 것은 이제 해서 1번 뭐 제도성, 2번 신체 활동성, 3번 뭐 자유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쾌락성 해서 이런 걸로 낼 수 있겠죠. 기억, 니은, 디귿을 해서 한번 잘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자, 다음은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읽어서 이제 상식적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풀 수는 있는 문제인데, 이 세부 내용이 나왔을 때 시험장에서 다소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순기능에는 뭐가 있고 역기능에는 뭐가 있는지 암기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암기를 하시지 마시고, 각자 이제 암기법으로 외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순기능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화통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회만 붙이면 되겠죠. 정화통 해서 사회 정서, 사회화, 사회통합의 순기능이 있다. 이 내용 같이 한번 보시고요. 자, 역기능은 이제 앞 글자 맞따서 신상사성.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정화통이 새로 나왔다. 정화통이 새로 신상으로 나왔다. 그래서 사야 된다. 그래서 정화통, 신상사성 이렇게 외우시면은 시험장에서 생각나실 겁니다.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사회 정서. 그래서 스포츠를 하면 이런 정서적으로 욕구 같은 게, 불만이 해소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정서를 순화한다라는 기능이 있다. 플러스 사회화, 스포츠를 배우면서 스포츠의 규칙도 배우겠죠. 그럼 스포츠의 규칙도 배우면서 신념, 가치, 규범, 중요한 가치를 배우면서 사회화를 시킬 수가 있다. 세 번째, 사회 통합. 스포츠에는 이제 올림픽, 월드컵 같은 메가 이벤트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순기능에는 사회 정서, 사회화, 사회 통합이 있다. 여기서는 이제 역기능을 좀 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상사성 한번 보시면, 신체 소외. 스포츠 때문에 너무 상업화가 되면서 신체가 승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신체를 자체를 이제 본질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체를 다소 혹독하게 하더라도 승리를 위해서. 왜? 상업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상업주의. 스포츠 문화는 이제 더 이상 문화가 아니라 어떤 경제 상품이다. 하나의 상품이나 돈벌이로 취급한다. 자, 사회 통제. 사람들이 이제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면은 상대적으로 정치, 경제에 관심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사회를 통제하려 한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3S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포츠가 들어가죠.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의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 성차별. 그래서 스포츠가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과 성차별을 좀 야기하게 된다. 이런 역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통, 신상사성 이렇게 외우고 가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자, 파슨즈의 AGIL 모형 최근에 2번 출제가 됐습니다. 연속으로. 자, 텔코 파슨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조 기능주의, 기능론의 학자다. 그래서 사회는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4가지 기능이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스포츠 고유 문제는 원래는 아니고요. 파슨즈가 사회 체계가 유지되기 위한 4가지 기능을 제시한 건데 여기에 스포츠와 이제 연관을 해서 우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쉽게 한번 나오고 조금 좀 세분화돼서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잘 알아두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순서는 없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이런 건 없는데 AGIL 이제 모형이라고 명칭을 해서 이 순서대로 했고요. 자, 요거는 우리는 이제 거꾸로 외우겠습니다. 거꾸로 외우면은 자, 파슨즈는 어떤 유명한 되게 학자 같죠. 그래서 이런 학자들은 자신의 이런 채통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이론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채통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모형을 만들었다. 채통 목적, 체제 유지, 통합, 목표 성취, 적응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자, 어떤 교재에서 어떤 이론서에서는 번역을 체제 유지를 잠재력으로 했습니다. 어떤 교과서나 그래서 잠재력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체제 유지, 잠재력 같이 보시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적응이란 스포츠에 참가하면서 현실에 대한 적합한 사고, 감정, 행동 양식을 어떻게 학습시킨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학습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 자, 목표 성취입니다. 목표 성취는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성공에는 노력이 따른다는 것. 이런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룰, 이런 진리. 보상을 받기 위해선 노력과 더불어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반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목표 성취 기능을 한다. 위에서 봤듯이 이제 통합 이런 거 중요하죠. 스포츠를 참가하면서 이제 팀, 지역, 나라, 가족 이런 거에 소속감을 느끼고 유체감을 느끼면서 사회적 통합에 이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은 사회 규범과 가치가 계속 개인들에게 또는 청소년 그런 아이들에게 학습되고 내면화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증대되고 이런 사회가 유지되는 기능을 한다. 그 잠재력을 길러준다. 이게 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또 나올 수 있고요. 채통 목적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자, 이제 정치 파트입니다. 정치 파트. 스포츠와 정치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이 파트에서는 주로 나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주로 나오는 내용만 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에티즌과 세이지의 스포츠 정치적 특성. 요거는 최근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정 강의에서는 요거는 어떻게 외우자? 대권에 이제 길게 도전을 하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보상을 원한다. 그래서 긴 대권 보상 이렇게 외우자라고 말씀드렸죠. 22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상호 의존성이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진 않았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긴장 관계, 스포츠는 이런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스포츠의 어떤 특징이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장으로 된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에서 일어났던 일이 상대 국가와의 긴장 관계가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월드컵 경기 상대 국가의 갈등 이런 것이 예시가 되겠고요. 자, 대표성은 스포츠와 관련된 문화들 이런 것들은
조직의 충성심을 유지 및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적 국가 연주, 구호 응원가 등이 있다. 자, 권력 투쟁. 선수 구단, 국가는 스포츠에서 불평등하게 배분된 권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국가별 선수가 이제 귀화하는 경우, 구단 선수 트레이드, 구단별로 선수를 이제 사고 파고 하는 트레이드, 연봉 협상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 투쟁의 양상을 보인다. 자, 보수성. 스포츠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서 규칙이나 관습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고 현존하는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 상호 의존성. 국가는 스포츠를 활용하고 스포츠도 국가를 활용한다. 서로 의존을 한다. 그래서 스포츠는 국가에 대해서 보상을 원한다. 국제대회 포상금, 연금제도, 병역 혜택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이거 훌리안이죠. 훌리안이 주장하는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목적. 자, 이 부분은 이제 외우기에는 좀 어렵고요. 외우기에는 어렵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쭉 보시고요. 외우기보다는 좀 읽으면서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상식적이다 보니까 문제 나오기 어렵겠다 했는데 문제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과 이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 구분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나와도 이제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상식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아래 가겠습니다.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하는 방법, 요거 단골 문제입니다. 아주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내용을 먼저 묻고 어떤 것인가 나오기도 하고, 이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대화 이렇게 지문을 주고 이제 빵꾸를 이렇게 들고 요거는 상징인가 동일한가, 요거는 조작인가 동일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 개 다 확실히 알고 외우고 가셔야 되겠다. 자, 사실은 이제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제 뭐 이렇게 잘 구분하고 이해하고 가시면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어서 헷갈린다, 본인이 좀 헷갈릴 것 같다 하면은 확실히 하나 정도 아니면 두 개 정도만 외워도 어차피 세 개니까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플러스 이제 우민화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우민화. 어떤 이론서에는 우민화해서 이제 이런 시민들이 어리석게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작에 속하게 됩니다. 조작의 방법에서 우민화까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징은 무엇이다? 스포츠의 특정 개념을 체계화한다. 상징화되는 거예요. 상징화. 그래서 이 상징이 어떤 애착심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기, 뭐 스포츠 경기 전에 나오는 국가 연주 이런 거. 대한민국 축구 선수 누구? 손흥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상징, 그 상징이 요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일화. 요거랑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화는 자신이 타인과 혼동된 상태, 그래서 감정을 이입하거나 동화된 상태입니다.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보시고, 자,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었죠. 은메달을 땄었는데 그때 내일처럼 막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것들이 동일화가 되겠다. 자, 조작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조작.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사실을 꾸미거나 관심을 돌리는 행위. 그래서 아까 스포츠 사회적 기능, 역기능에서 뭐죠? 사회 통제 이쪽과 비슷하죠. 그래서 경제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만을 올림픽을 이용하여 돌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잘 알고 가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자, 국내 국제 정치 파트입니다. 정치에서 스포츠가 갖는 역할.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어느 정도 읽으면 풀 수 있다. 읽으면서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풀 수는 있는데 지문으로 나왔을 때 요게 내용들이 이제 지문으로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다. 이게 이건지 이게 이건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을 잘 해서 평소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외교적 도구. 자, 스포츠를 어떤 외교적 도구로 사용을 한다. 다른 국가의 관계에서 직접적 외교적 활동 대신 스포츠를 통한 승인과 거부를 표출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있었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있었죠. 이때 직접적으로 우리 협상하자라고 하기 좀 애매하니까 그때 뭐를 했죠? 이제 탁구 경기를 했죠. 탁구 경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외교적 도구. 이데올로기 및 체제의 선전. 스포츠는 승패가 가려지기 때문에 이것의 특징이 이제 나라의 승패로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특정 정치 체제의 입지 강함이 우회성을 입증하려는 역할을 한다. 자, 국위 선양도 비슷하죠. 운동선수와 국가는 동일시되므로 세계적 자연스럽게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한다. 국제 이해 및 평화.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도 속하고 어디에도 속하긴 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고 가야 된다. 자, 이렇게 외교적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외교적 항의로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냉전 시대에 미국에서 올림픽을 할 때 공산주의 국가가 보이콧을 선언하죠. 이런 것처럼 외교적 항의는 통상적 정치적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스포츠를 통한 간접적 항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 갈등 및 전쟁의 촉매. 특정 상황 때문에 어떤 갈등이 심화되고 심할 경우 전쟁의 촉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래 나오는데 한번 보시고요. 내려가서 자, 국제 정치적 사건들 자주 출제가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요거 이외에도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나온 것부터 확실히 알고. 자, 역사적 사건이라서 이제 체육사에 이제 나오긴 하는데 우리 지도자 시험에는 한국 체육사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양 체육사, 서양에서 일어난 일은 좀 나오기 어렵기도 하고. 자, 사회학에서는 이런 인종차별, 자, 인종 관련된 거, 성 관련된 거, 성차별 관련된 거, 이데올로기 관련된 거. 이데올로기라고 하면은 뭐 냉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잘 알고 가시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969년 축구 전쟁. 이거 뭐냐면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평소에 이제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갈등 구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멕시코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예선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경기에서 경기가 다소 과열되면서 이게 나중에 전쟁까지 일어났던 사건, 그러니까 축구 전쟁. 요거 이제 슬픈 사건이죠. 검은 9월단 사건. 그래서 72년 미넨 올림픽 당시에 검은 9월단이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선수촌에 침입을 해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납치 및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12명까지 사망을 했던 슬픈 사건이다. 72년에 미넨 올림픽. 자, 이거 헤이젤 참사. 벨기에의 헤이젤 경기장에서 유로피언컵 경기. 자, 리버풀 대 유벤투스 중요한 경기겠죠. 여기 근데 이 헤이젤 경기장이 다소 낙후됐다. 근데 이제 서포터들이 많이 흥분하고 다툼을 하면서 이 벽이 무너지고 39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다.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거 순서대로 해서 자, 80년도에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을 했을 때 이제 민주 진영이 참가를 안 하고 84년에 LA에서 했을 때 참가를 안 하겠죠, 공산이. 자, 88년에 서울에서 심지어 서울이죠. 분단된 국가 서울에서 올림픽을 합니다. 이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모두 참여를 합니다. 그때 어떤 냉전 시대의 종식의 분위기,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죠. 88 올림픽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자, 이제 경제 파트로 갑니다. 스포츠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상업주의는 문제가 이제 거의 나온다. 100% 나온다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론서에는 상업주의 심화에 따른 변화라고 해서 뭐 본질의 변화, 목적의 변화 막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뭐 문제에서 아마추어리즘은 무슨 변화인가, 본질인가, 목적인가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나오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시진 마시고 그냥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제 헷갈리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본질의 변화. 자, 본질의 변화는 아마추어 리즘의 약화와 스포츠의 직업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는 원래는 이 참가 자체에 이 스포츠의 즐거움이라든지 신체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에 의미를 주는 이 아마추어 리즘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상업주의가 심화되면서 스포츠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죠. 그리고 프로 리그가 생기고 프로 선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직업화라는 거는 이 프로페셔널리즘이거든요. 프로페셔널리즘. 요거는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고, 프로페셔널리즘은 어떤 보상을 원하는 것인데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는 이런 프로페셔널리즘, 스포츠의 직업화가 되었고 아마추어리즘이 약화되었다. 여기 이제 본질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의 변화도 있겠죠. 그래서 참가를 하는 것보다는 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목적으로 변했다. 점점 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자,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스포츠를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스포츠를 뜯어 고치기 시작한다. 구조의 변화. 그래서 규칙을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농구를 예로 들면은 이전 슛만 있는 게 아니죠. 멀리서 던져서 들어갔을 때 뭐 3점 슛. 그러면 사람들이 더 환호하고 재밌어 하겠죠. 득점 방법의 다양화. 자, 경기력 균형 이런 건 이제 팀 간 균형, 팀 레벨을 좀 맞춰주는 거죠. 자, 극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뭐 축구에서는 연장전, 막 승부차기 이런 거. 아주 긴장되고 뭐 극적이죠. 자, 팀에 대한 애정 이런 거, 서포터즈 활동 이런 거 말하는 거고. 상업적 광고가 막 들어가죠.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막 스윙 배트를 딱 잡고 있습니다. 이때 뭐 뒤에 간판에 쫙 그 모자에도 막 써 있고 눈 밑에도 막 광고 들어가 있고 그렇죠. 상업적 광고가 막 들어갑니다. 자, 쿼터제는 왜 들어갔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대부분의 스포츠가 전후반제로 합니다. 전후반제, 전반, 후반. 그럼 광고 언제 넣을 수 있어요? 앞에, 가운데, 뒤에. 근데 쿼터제는 4개로 나누죠. 그러면 광고 몇 번 넣을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넣을 수 있죠. 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변화, 스포츠를 뜯어고치기 시작한다. 자, 내용의 변화. 구조의 변화나 내용의 변화나 뭐 비슷하긴 한데 이제 내용은 스포츠를 할 때 어떠한 좀 모습으로 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적인 요소가 더 중시하다. 멋있어야 되고 뭐 기술이 좀 더 멋있어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자, 심미적 가치보다는 영웅적 가치. 어떤 내가 뭐 축구로 따지면은 경기 내내 열심히 뛰어가지고 경기에 좀 더 열심히 공헌하는 것보다 뭐 한 골을 팍 넣어가지고 이런 세리머니 하고 이런 영웅적 가치 이런 것이 더 중요시하게 되었고요. 자, 조직의 변화. 이제 스포츠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스포츠를 경기 자체, 경기 문화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쇼입니다. 방송 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사전 공연, 뭐 광고, 이벤트, 뭐 결승전 행사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쇼의 형태로 기획한다. 자, 이 부분 잘 보고 가시고요. 아래 내려가서 자, 프로스포츠의 제도와 순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로스포츠의 제도와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과 역기능 그냥 한번 보시면 상식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쪽도 좀 연계해서 자주 나오는데, 자, 이렇게 연계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보고 가시고요. 어렵진 않다. 자, 프로스포츠의 여러 가지 제도들. 자, 이 부분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쉽게 푸시겠지만, 이제 이쪽이 이제 생소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 보고 좀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올 내용들은 거의 나왔는데, 안 나온 내용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요 나온 내용부터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자, 한 번씩 설명드리면 보류 조항은 소속 선수가 자유계약 FA로 풀리기 전까지 구단이 독점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리고 있는 거예요. 선수를 데리고 있을 수 있다. 자, 최저 연봉. 운동 선수가 이제 인기가 많고 실력이 좋은 선수는 막 데려가겠지만 내가 좀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인데 운동 선수는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단에서 너무 싼 값에 데려가면 이 사람 생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이제 최저 시급이 있는 것처럼 이제 최저 연봉이 있다. 그 최저 연봉이 있다. 자, 셀러리 캡은 뭐냐면 요거는 한 팀의 선수, 그러니까 내가 A팀이 있고 B팀이 있어요. 그러면 A팀이 뭐 20억이 있고 그러면 B팀도 20억 안에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럼 나는 뭐 유명한 선수로 5명 채우고 나머지는 뭐 이제 저렴한 선수로 채우겠다. 나는 이제 비슷한 선수로 구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연봉 총액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막 만수르 같은 사람이 인수했어요. 지금도 뭐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뭐 호날두 데려오고 메시 데려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리그가 운영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부자 구단의 선수 독점을 방지한다. 트레이드는 특정 구단들끼리 필요와 합의에 의해 선수를 교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 선수, B팀이 있고 A와 B 선수가 있으면 자기는 이 선수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이 선수와 이 선수를 맞바꾸던가 이런 것이 이제 트레이드. 자, 드래프트는 잘 보고 가세요. 드래프트는 좀 지우고 드래프트는 리그 소속팀 간 균형을 위해 전년도 전적의 역순으로 선수를 선택한다.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10개의 팀이 있습니다. 10개의 팀이 있고 A부터 쭉 해서 10개의 팀이 있는데 그 해 A팀이 우승을 하고 B팀이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선수들이 딱 들어옵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면 이 선수를 이제 뽑아가야겠죠. 그럼 뽑아갈 때 어떻게 뽑냐? 꼴찌부터 뽑아갑니다. B팀부터 뽑고 그 다음 뽑고 쭉 해서 A가 제일 마지막에 뽑고 이제 1라운드라고 하죠. 1라운드 뽑았고 이제 2라운드 쭉 뽑아갑니다. 이때도 역순으로 쭉 뽑아가는 거죠. 그러면 꼴찌했던 팀이 실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리그의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가면서 막 지고 이기고 하니까 더 재미가 있어집니다. 자, 자유계약. 계약 기간 활동이 끝난 선수, 이 보류 조항이 끝났죠. 그러면 다른 팀과 자유롭게 협상 및 계약을 맺어 이적하는 제도다. 자, 요거는 조금 자세히 구분을 하고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자, 다음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스포츠 세계화 특징. 자, 이 파트는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내용 이제 뒤에 9단원에도 좀 나옵니다. 근데 내용을 정확히 나누기가 좀 어려워서 내용을 조금 중복을 시켰으니까요. 여기서는 가볍게 읽고 가시고 뒤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스포츠가 이제 위처럼 상업화 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일단은 스포츠에 돈이 들어와야 된다. 자본의 집중. 그리고 인구가 모여 있어야겠죠.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당연한 말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시장이 자본주의적 시장이 되어야 되겠죠.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런 공산주의적이면은 이런 게 좀 잘 안 되겠죠. 자, 소비 문화와 발전 정도가 좋을수록 이제 스포츠가 더 상업화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가 이제 세계화가 되는 원인.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되고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이제 자신의 이제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면서 자신의 나라의 영역을 늘려가죠. 제국주의 확장과 함께 스포츠도 세계화되었고, 교통과 통신 발달 당연히, 종교의 전파. 그래서 YMC 같은 거 있죠. YMC. 그래서 종교를 스포츠를 어떤 종교의 전파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자, 과학기술의 발전도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페이지 마지막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경제. 자, 이 부분은 이제 잘 출제는 안 되는데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작년에 이제 월드컵 했죠. 월드컵 같은 게 이제 메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좋은 것도 있겠죠. 경제적 효과도 있고 국가 이미지도 제고되고 교류도 증가하고. 근데 역기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그런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장 같은 거 어떻게 할 건지 또 이런 외부 효과라든지 무리한 투자 기회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혹시 이제 출제자가 어떤 낼만한 동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넣어두었습니다. 나와도 아마 상식적으로 풀 수 있을 거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스포츠와 교육 파트입니다. 스포츠와 교육 파트. 자, 이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교육학이 있죠. 교육학하고 윤리하고 스포츠 윤리 여기랑 좀 겹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공부 안 할 수도 없고 공부해 놓으면은 여기서 나왔을 때 좀 이제 좀 응용해서 풀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스포츠의 교육적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요거랑 자, 한국의 학원 스포츠를 찬성 및 반대하는 입장 요 두 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순기능, 역기능도 앞에서 마찬가지 사회적 순기능, 역기능처럼 상식적으로 풀 수 있다. 근데 다만 어떻다? 지문으로 나오면 헷갈린다. 지문이 나오고 어떤 것인가 이렇게 역으로 나오면 헷갈릴 수 있다. 이게 전인교육인지 사회통합인지 예를 들어 사회화 촉진은 어느 것인가 전인교육인가 통합인가 선도인가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외우는 게 낫다. 그래서 외우시고요. 각자 편하신 대로 외우는데 뭐 전통선 이렇게 외울까요? 전통선 이렇게 외우시고 여기 교부편 이렇게 외우고. 근데 요것보다는 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과 요 내용 같이 보고 가시고요. 이 세 개를 다 매칭해서 외우기 어려우면은 가장 헷갈리는 거 뭐 2개 정도 이렇게 외우면은 요거는 쉽겠죠. 사회통합에는 학교 내 통합과 지역사회 통합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내비두고 뭐 요것만 외운다든지 그럼 나머지는 다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외우는 거를 줄이면은 공부하시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다시 보시면 순기능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 사회통합에는 학교 내 통합과 학교와 지역사회 통합이 있다. 전인교육은 스포츠를 가르치면서 스포츠와 통해서 작업 능력의 촉진도 되고 스포츠의 규칙을 배우면서 사회화도 촉진되고 정서가 순환이 된다. 자, 사회 선도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여학생의 인식이 제고되고 여건 신장이 되면서 평생체육과 연계되고 장애인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된다. 역기능도 존재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스포츠에 집중을 하다 보면 교육 목표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승리지상주의 그리고 실력이 안 좋은 사람은 스포츠에 참가하지도 마라라는 참여 기회 제한, 성차별 내재화, 부정행위 조장도 있겠죠. 무조건 스포츠에 승리해야 돼 하면서 뭐 상업화라든지 편법과
관행, 일탈 및 부정행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편협한 인간 육성, 여기가 좀 헷갈릴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이거는 외국의 이론서를 이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협한 인간 육성. 그래서 독비비 이렇게 외우세요. 편협한 인간 육성, 독비비. 그래서 독재적 코칭, 비인간적 훈련, 비과학적 훈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내려가서 자, 한국의 학원 스포츠에 대한 입장. 그래서 학원 스포츠는 뭐냐면 학원에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하는 운동부가요, 운동부. 예, 학생이 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배우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냐, 반대하냐. 요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푸시면 되고요. 자, 이거보다는 이제 정상화 정책이 좀 더 중요하다. 요게 더 중요하고. 자, 요거는 이제 윤리 파트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보고 가시면 좋을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런 선수들이 너무 운동만 하다 보니까 운동을 이제 나중에 접게 되면은 할 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뭐 기초 학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뒷돈 받는 이런 운동부 이런 것도 있었고 애들 체벌 이런 거에서 인권 이런 것도 좀 유린되었고 그래서 어떤 게 됐다? 이제 일단 최저 학력제. 그래서 평균 그 학생들이 전교생의 시험 본 성적의 평균의 몇 %가 돼야 됩니다. 몇 %가 돼야 경기에도 나갈 수 있고 훈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거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 중고가 다릅니다. 초중고 50, 40, 30 이렇게 줄긴 하는데 일단은 평균 기본적으로 공부는 해야 된다. 자, 학교 운동부 운영 투명화. 옛날에는 회계가 운동부 따로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모든 회계는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절대 뒷돈을 받을 수가 없고요. 받은 돈은 다 이제 학교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서 경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운영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투명화됐고 지도자랑 이런 학생 선수에 대한 계속적인 예방 교육과 이런 보호 프로그램, 인권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학원 스포츠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는 스포츠와 미디어. 자, 이 부분은 이제 미디어 파트는 조금 이제 미디어 파트는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다.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미디어 이론은 무엇이다? 대중 전달 이론. 요거는 무엇이다? 대중이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을 하고 미디어는 어떻게 대중에게 전달이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 학자가 이제 분석을 내어 놓은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심리학하고 사회학이 좀 다르거든요. 일단 심리학하고 사회학을 좀 다른데 이게 뭐냐면 자,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학이든 사회학이든 연구를 하겠죠. 그러면 심리학은 이 현상에 대해 처음에 이거는 이 이론으로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이론을 좀 더 보완해서 B 이론으로 만들고 보완해서 C 이론으로 만듭니다. 근데 사회학은 이 현상을 A 이론으로도 보고 B 이론으로도 보고 C 이론으로도 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은 문제가 주로 뭐가 나온다? C 이론이 나온다. 왜? 이것을 보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근데 사회학은 뭐다? 이런 견해도 있고 이런 견해도 있고 이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알아야 된다.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학하고 사회학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심리학은 A 이론이나 B 이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쉽게 나오겠죠. 왜? C 이론에 대한 어떤 좀 근본적인 이론이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리더십에서 뭐 다차원 첼라두라이의 뭐 다차원 이론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이론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서에는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다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결론 중요한 것을 공부해야 된다. 근데 사회학은 좀 다르다. 어떻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밑에 보시면 미디어 이론에 대해서는 이런 견해가 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거는 다 공부해야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개인차 이론, 이 명칭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인차 이론. 자, 개인차 이론은 개인이 심리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이용한다. 그 심리적 욕구가 무엇인가? 인정통도. 그래서 네 가지다. 인지적 욕구. 자, 우리가 이제 뭐 축구 경기를 봅니다. 올림픽에서 뭐 16강에 올라갔어요. 그럼 그 축구 경기를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자신이 이 축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인지적 욕구. 두 번째, 이걸 보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정의적 욕구. 자, 이거 보고 나서
아, 내가 우리나라 국민이구나. 또는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해야지. 통합적 욕구. 자, 오늘 회사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쉬어야 돼. 도피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 때문에 개인이 소비한다라는 것이 개인차 이론이고요. 사회 범주 이론은 사회 범주. 야, 같은 매체를 보더라도 범주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 젊은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남자는 그렇고 여자는 그렇다. 하위 계층은 그렇고 상위 계층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범주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회 관계 이론. 이것도 이제 반응이 다르다. 반응이 다른데, 우리는 이 범주보다는 그것을 본 사람의 주변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중요 타자라고 합니다. 중요한 타인. 그래서 중요 타자. 부모, 친구, 선생님 같이 중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스포츠를 즐기고 하는지.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아빠 엄마가 스포츠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나랑 뭐 같이 운동하러 많이 같이 나가주는지 여가 활동 중 스포츠를 얼마나 하는지 집에서 게임을 하는지 스포츠를 하는지 캠핑을 가는지 이런 것들이 관계가 미디어에 영향을 미친다. 주로 보는 거. 자, 마지막은 문화 규범 이론입니다. 이건 좀 결이 다르죠. 자,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선택을 하죠. 이거는 오히려 미디어 대중 매체가 사상이나 가치를 선택적으로 제시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나 가치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자, 스포츠를 하는 것은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여가 활동이야.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제 문화 규범 이론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시고요. 옆으로 가서 자,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미디어 이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맥루한이 구분한 것은 왜 이게 나오냐면 아까 앞에서 본 미디어 이론은 일반적인 이론이거든요. 일반적인 이론. 근데 맥루한은 이 스포츠랑 미디어를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죠. 일반 사회학인지 스포츠 사회학인지 보시면 됩니다. 자, 맥루한은 스포츠를 매체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핫과 쿨을 비교해야 됩니다. 핫과 쿨.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핫일까요? 쿨일까요?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핫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쿨입니다. 쿨. 그냥 박진감 넘치는 경기 또는 좀 더 자극적인 매체, 방송 같은 거는 이 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가시면은 어렵진 않다. 자, 일단 천천히 보시면 맥루한은 이 매체부터 보는 겁니다. 이 매체, 방송이 전달되는 매체는 얼마나 정보가 논리정연하게 들어오는가 또는 내가 보는 사람이 얼마나 몰입해서 보는가에 따라서 핫과 쿨로 나눌 수 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핫은 뭐냐면 정의성이 높다. 정의성이 높은 거는 질서정연하게 잘 정돈해서 준다는 거다. 그러면 내가 열정적으로 볼 필요 없겠죠? 그러면 메시지가 논리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식이 딱 짜여져 오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 쉽죠. 신문 같은 거. 잡지 같은 거 이런 거죠. 자, 쿨은 뭐다? 반대죠. 낮은 정의성. 막 들어온다. 막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막 안 놓치기 위해서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비논리적이고 즉흥적이니까 잘 봐야겠죠. 좀 더 현장성이 있다. 그리고 복합적인 스포츠 메시지 전달. 흥미도 있고 오락성이 있다. 뭐다? TV, 유튜브, 인터넷 방송, 영화 같은 것들이 매체다. 자,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에서는 거의 이 부분 파트까지 거의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나오고요. 자, 이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스포츠도 이제 맥루한이 나눠놨거든요. 이것도 스포츠도 나눠놨는데 이거는 아직 안 나오긴 했어요.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접근을 하겠습니다. 박진감 넘치고 하는 거 이런 거 여러 명이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쿨입니다. 쿨. 구기 주로 이제 구기 같은 거 농구, 축구, 핸드볼, 럭비 같은 거 이런 거는 확산 정도가 높고 빠르고 복선형이다. 정돈돼 있죠. 정돈돼 있고 막 박진감이 그렇게 넘치진 않는 스포츠, 한 매체 스포츠 이런 건보다 육상, 체조, 태권도, 야구 같은 거. 자, 이제 살짝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제 구기는 이쪽이고요. 육상, 체조 같은 거 이런 거 기술 스포츠 이런 거는 한 매체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주 보시고 이 파트는 조금 알고 가시면 좋겠다. 밑으로 가서 자,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 관계 여기서도 이제 이데올로기 나오죠. 이데올로기 뭐다? 그런 지배계층의 관념, 관심 그런 거다.
스포츠 미디어와 관련된 이데올로기, 그래서 자본주의를 심화시키는 이데올로기,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이데올로기, 민족주의를 심화시키는 거, 영웅화 이런 것들이 있다. 가볍게 알고 가시고요. 저널리즘 문제도 한번 나왔습니다. 다소 생소했는데 이것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겁니다. 옐로우 저널리즘은 선정적인 것, 그래서 이런 독자로 하여금 좀 더 보게 하는 것. 팩 저널리즘은 딱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조롭다. 자, 하이에나 저널리즘은 어떤 약자를 주로 노골적으로 대상으로 삼는 것. 뉴 저널리즘은 새로운 방식의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보다는 요게 더 중요합니다.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 관계. 자, 다시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 관계. 요거는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자,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스포츠가 미디어에 영향을 미친 거, 미디어가 스포츠에 영향을 미친 거.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은 풀 수 있다. 천천히 보시면 풀 수 있다. 다만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몇 개는 좀 자세히 보고 잘 구분해 놓고 매칭할 수 있는 정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요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친 영향은 첫 번째, 이제 방송할 거리를 만들어 준 거죠. 컨텐츠를 제공해 줬다. 스포츠는 다양한 장르에 있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미디어 수익원이 된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만들어 준 거고,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많아지니까 이제 많이 보여주는 거죠. 보급의 확대. 그리고 좀 더 스포츠를 박진감 넘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체의 기술의 발전, 뭐 촬영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당연히 이제 미디어에 미친 영향이겠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풀면 됩니다. 미디어 이제 방송을 계속 해주면서 사람들이 보겠죠. 그러면서 관심이 생기고 인구가 증가하고, 뭐 조던 농구화, 뭐 커리 농구화 같은 거 이제 스포츠의 상품화, 그리고 좀 더 방송에 적합하게 이제 전후반전을 쿼터제로 바뀐다든지, 골프 같은 경우는 매치업 경기를 스트로크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끝까지 보게 만드는 거. 규칙 변경, 스포츠 용구의 변화, 경기 예를 들어서 축구공이 잘 안 보인다면 색깔을 바꾸고 유니폼을 좀 더 뭐 청과 홍, 청과 백 뭐 이렇게 확실히 나눠주고, 경기 일정 변경, 스포츠 기술 발달 다 스포츠에 미친 영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스포츠와 사회 계급 계층 파트입니다. 사회 계급 계층과 사회화, 이쪽 이제 문제는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아주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 봐주시고 암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쪽은 좀 가볍게 보셔도 돼요. 자, 계층과 계급에 대한 이해. 근데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계층과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는가. 자, 아까 갈등론 얘기했던 사람이죠. 칼 마르크스는 이 계급에 대해서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이런 계급이 구별된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 갈등이 생기고, 여기서 운동선수는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운동선수는 노동자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막스 베버는 계급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산 수단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뭐 재산, 신분, 권력 등 다양한 요인의 계급을 결정한다. 근데 이런 것이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찬스, 기회를 만들어주고, 많이 찬스가 있을수록 그 사람의 전체적인 생활 양식, 삶이 바뀐다. 그 삶이 결국엔 계급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생활기의 양식 그냥 가볍게 보고 가시고요. 주로 이제 윤리 쪽에서 나옵니다. 보르디에는 계급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이데올로기 같은 거, 사고행동체계, 나는 아비투스라고 할게. 이 사고행동체계가 사회문화적 행동을 만들고 이것이 계급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라이트라는 사람은 세 가지 통제력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투자와 화폐 자본, 그리고 그 사람이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노동력의 통제를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베블레는 이제 계급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상류계층은 골프나 승마 등을 즐기는데 이 지위와 재력을 과시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블렌 효과라고 이제 사회에서 부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가격이 오르는데도 허영심이나 과시욕으로 수요가 주지하는 현상, 명품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베블렌, 이렇게 해서 계급하고 계층을 어떻게 얘기했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미는 중요합니다. 투미는 일반 사회학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회학보다는 스포츠 사회학 고유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투민의 스포츠 계층이 갖는 5가지 특징, 투민의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진 않는데, 자주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언제 나와도 뭐 이상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안 나와도 알고 있어야 된다.
된다. 자, 제가 이제 이명 공부할 때는 요거는 이제 다영이는 뭐 어떤 물건이든 사고 본다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편하신 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스포츠 계층이 갖는 5가지 특징. 스포츠 계층은 사회의 다른 측면과 항상 관련이 있다. 사회성의 특징이 있고요. 일반 사회의 불평등 역사와 유사하다. 이건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고래성, 역사성 동일합니다. 자, 종목 간에는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이 있고, 뭐 권투나 유도 같이 체급 종목 내에서도 체급이 나눠진다. 이렇게 급이 나눠지는 것은 보편적인 거고, 이런 거는 이제 편재성이라고도 한다. 자, 다양성은 권력, 재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부여가 된다는 것이고, 영향성은 부여된 권력이 다시 재산이 계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요거는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밑에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필수 암기다. 필수 암기. 자, 옛날에는 내용 나오고 어떤 것인가 또는 계층 형성 과정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작년부터 해서 요런 기준이나 조건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제 외울 게 많아졌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추세이긴 한데 내년에 다시 이제 쉽게 나올 수도 있고 23년도에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선수가 예를 들어 스포츠 선수가 스포츠에 참여를 하면은 계층을 얻겠죠. 내가 국가대표까지 된다든지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정도가 되는지 그 정도를 이제 형성 과정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단계는 4단계로 나눈다. 지서평보. 다시 지서평보.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따르게 외우지 마시고 지서평보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첫 번째 역할을 맡는 단계 지위 분화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선수가 입단을 합니다. 입단을 하는 정도 지위 분화. 특징에 따라 임무를 분화하는 단계. 지위 분화랑 임무를 분화 헷갈리죠. 요거 헷갈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문제에 나왔죠. 이렇게 보통 이제 출제자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꼬일까 하면은 꼬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 서열화. 개인의 특징에 따라 임무를 분화하는 단계는 서열화다.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팀에 좀 역할이 좋습니다. 그러면 주전으로 내가 활동을 합니다. 내가 후보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에서 주전으로 뛴다. 그러면 이 서열화가 된 겁니다. 지금. 자, 열심히 주전으로 뛰는데 경기 결과가 좋아요. 평가의 개인의 가치와 유용성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 그래서 이 단계는 평가하는 단계, 평가다. 평가하는 단계인데 평가 내기 어렵죠. 그냥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감독 같은 경우는 권위를 얻을 수도 있고, 그죠? 호감을 얻을 수도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어떤 거를 얻을 수 있는지 종류도 있다. 자, 보수 부여.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에 따른 보수를 배분을 해야 되겠죠. 뭐 많은 보너스를 준다든지 다음 연봉을 올려준다든지 이 과정이 이제 계층 형성이 되겠다. 자, 지위 분화의 4가지 조건 요거 4가지 잘 알고 가시고요. 서열화 기준 요것도 알고 가시고요. 요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요거나 요거 요게 나올 수 있겠네요. 요거는 문제 내기가 좀 너무 쉽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요게 좀 나오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지위 분화 단계이다. 이 단계의 분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지위의 2번 책임 3번 4번 요거 아니고 다른 오답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다. 자,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스포츠 다시 사회 계층에 따른 스포츠 참가 특징. 요거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읽어보고 가시고요. 상식적으로 풀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풀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하실 때는 상류층 한번 읽어보시고 하류층 읽어보시고 요 하나 정도만 외워주시면 헷갈리진 않겠죠. 저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류층은 개인 및 자연 스포츠를 주로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거 이런 거, 혼자 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상류층은 특정 종목을 강조합니다. 야, 우리 상류층이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골프해. 우리 요트 타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 문화를 만드는 거죠. 자신들만의. 그리고 다소 과시적이다. 이런 게 상류층의 특징이다.
자, 하류층은 자, 단체 스포츠를 주로 합니다. 왜 그러냐?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일가가 일정하니까, 노동자니까.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단체 스포츠를 주로 한다. 이거는 뭐 이렇게 이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일 수는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관람을 주로 선호한다. 일상생활의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더 중요합니다. 기든스의 사회 계층 이동. 자, 요것도 이제 일반 사회학에서는 너무 쉬워서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사회 문화 같은 거. 근데 스포츠에서는 내기 되게 좋죠. 스포츠에서는 이런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팀이 바뀌고 내가 2부에서 1부로 올라가고 우리 부모님이 어떤 선수인데 내가 막 국가대표가 되고 우리 팀 이래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 팀이 1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주 나온다. 다만 어렵진 않다. 그래서 잘 보고 가시고요. 옆에는 예시입니다. 예시이기 때문에 다른 예시도 있을 수 있다. 맥락에서 문제에서 잘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방향에 따라서 내가 어떤 수직 이동 내가 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에서 주전 선수로 올라가거나 수평 이동, 내가 팀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주전 선수가 다른 팀 주전 선수로 이적하는 거. 자, 시간, 세대 간 이동. 우리 부모와 내가 이렇게 세대 간의 이동이 있으면은 세대 간 이동, 내 안에서 이동하는 거 세대 내 이동.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대 내 이동에서는 수직 이동, 수평 이동 다 포함되겠죠. 자, 이동 주체는 개인 이동, 집단 이동이 있다. 요 이외에도 뭐 많긴 한데 일단 요 세 가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와 사회와 가정입니다. 사회와 가정. 이 부분에서는 뒷장에 이제 사회와 가정, 뒷장에 있는 사회와 가정 5단계 이게 매년 나옵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이 앞부분 요 사회학 이론하고 밑에 캐년 이 부분도 간혹 출제가 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사회화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회화가 되는가, 스포츠인이 되는가거든요. 스포츠인이 되는가. 자, 내가 이제 우리가 생활체육 지도자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골프를 가르친다. 그럼 이 골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골프의 생활체육인이 되는가, 스포츠인이 되는가, 그거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인이 되는 과정은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나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다 보고 가시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출제가 많이 돼요. 요게 가장 많이 되고 요 세 가지 구분하는 거. 그래서 그 개인이 그 골프를 배우는 사람 개인의 특징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주변 상황에 따라서 사회화가 된다. 그 과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옆에서 뭐 계속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강화. 그리고 옆에서 알려주는 거,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 코칭. 그리고 그 사람이 보고 배우는 거, 관찰학습.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자, 역할 이론 이건 한번 보고 가시고요. 사회라는 무대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스스로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역할을 학습한다. 그 역할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골프 생활 체육인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역할을 학습한다. 다소 좀 이제 추상적인 이론이죠. 자, 밑에가 좀 더 많이 나오겠습니다. 이거 문제로 나왔네요. 준거 집단 이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준거 집단, 내가 요걸 보고 배워야겠다라는 거야. 이거를 나의 행동에 타산지석으로 삼을지, 어떤 반면교사로 삼을지, 타인의 행동 기준에 대한 준거로 삼게 되는데, 이 집단은 세 가지가 있다. 요거 잘 외우고 가십니다. 자, 규범 집단. 규범을 설정하고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집단이 가족 같은 경우. 자, 두 번째 비교 집단. 기술적 의미를 제시해주는 역할 모형 집단. 비교 집단은 기술적 의미를 제시해주는 집단. 내가 내 동작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를 배운다. 그러면 프로 선수 보고 배우겠죠. 그러면 그 프로 선수는 비교 집단이 되는 겁니다. 옆에서 알려주는 코치와 집에서 운동 갔다 오라고 하는 이제 뭐 아내와 뭐 자식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규범 집단이 되는 거고. 청중 집단은 그 이외에 나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특별히 주목을 받지 않는 한 그들의 가치에 막 행동하는 집단, 그냥 청중인 거예요. 그냥 옆에 보이는 청중 집단들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다. 준거 집단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년 쪽 가겠습니다. 캐년. 자, 캐년의 참가 유형 최근에 2번 정도 나왔네요. 자, 요게 왜 나오냐면 스포츠에 참가하는 그 이제 구분을 가장 좀 세부적으로 잘 해놨어요. 행동, 인지, 정의로 딱 나누고 행동에도 1차, 2차 이렇게 잘 나눠놨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행동 참여, 인지 참여, 정의 참여는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문제에서 그냥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1차 참여와 2차 참여가 조금 헷갈립니다. 요거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1차 참여는 무조건 그냥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후보든 주전이든 직접 플레이어, 직접 하는 사람들이고요. 자, 이 이외에는 모두 2차 참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구분. 2차 참여는 이 이외에는 모두 2차 참여다. 그래서 생산하고 소비가 있다. 여기에도 직접하고 간접이 있고 직접하고 간접이 있다. 자, 지도자, 심판, 옆에서 이제 뭐 다쳤을 때 가서 이제 치료해주는 응급 이런 사람들은 직접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경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하면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직접 생산자다. 자, 간접 생산자는 어떤 이 이외에 뭔가를 하는 것, 이 이외에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업가, 이제 스폰서들, 기자, 아나운서, 미화원, 경비원들 이 경기에 관련은 있지만 간접적으로 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자, 소비자는 일단은 보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사람들인데 인지적과 조금 구분시켜 줘야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팬입니다. 팬. 내가 의도를 가지고 가서 보는 사람하고 간접적으로 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나누고 이렇게 구분하고 소비자는 팬이다. 팬. 가서 보는 사람, 간접적으로 보는 사람. 인지적으로 정보를 얻는 거는 인지적 참여다. 근데 내가 팬이 아닌데 정보를 얻는 건 인지적 참여다. 내가 팬인데 직접 경기를 찾아서 보는 사람은 간접 소비자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다 사회화 과정 5단계.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이거 그냥 필수 나온다. 자, 사회화 과정 뭐냐면 내가 스포츠를 배우고 나서 스포츠에서 뭔가를 얻고 이제 스포츠를 이제 그만두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배웠을 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매년 나옵니다. 매년. 자, 이 이론은 제가 이제 거의 반 페이지로 줄여놨는데 거의 이론서에서는 이거는 거의 수십 페이지가 됩니다. 요 내용만 해도 수십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 세부 내용으로 막 나올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 큰 틀 시작하고 배우고 그만두고 다시 오는 큰 틀과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진 않을 거다.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와도 그때그때 읽고 풀면 어렵진 않다. 일단 틀 구조를 확실히 잡고 가자. 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계는 크게 네 가지. 참가, 배우고, 일단 참가하고, 배우고, 그만하고, 다시 돌아오고. 자, 요 네 가지고요. 요거 개인 사회화는 제가 임의로 넣어놨습니다. 임의로. 어떤 이론서에는 있고, 어떤 이론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넣었고요. 자, 개인 사회화는 뭐냐면 이제 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를 갖는 건 이제 할까? 하는 거예요.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거나 주변에서 막 야, 골프 해볼래? 골프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야, 내가 뭐 프로 잘 아는 사람 있는데 매칭 해줄게 이런 식으로 주관자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스포츠로의 사회화.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여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단계. 개입 요소와 개입 정도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왔는데 개입 요소에 따라서 얼마나 할지, 얼마나 열심히 할지, 얼마나 투자할지, 그리고 이제 결정했어요. 나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가서 주 3회 스크린 골프를 치겠다. 그리고 내가 골프 유튜브를 뭐 좀 자주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결정이 된다. 이 형태를 결정하는 거는 요 개입 요소다. 개입 요소다. 이 개입 요소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로의 사회화를 정도와 형태를 결정짓는 개입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적 만족,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이론서에는 이 개인 사회화 이 요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녹아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떼서 설명을 드린 거고 요 내용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자,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가치나 태도, 참가 정도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골프를 배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8개 홀을 돌면서 내가 위기 관리를 하고 어떤 나의 그런 기준이나 한계에 도전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나의 노력, 인내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런 결과나 성과를 얻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가 프로 선수라면은 어떤 뭐 돈을 얻는 거, 이런 물질적 보상을 얻는 것도 이의 일부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스포츠로의 탈사회화는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단계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 사회화는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꼭 선수로 돌아올 필요는 없겠죠. 뭐 감독이든 지도자든 어떤 관련 직종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 있겠다. 자, 정리하면 일단 이 네 단계 알고
스포츠로의 사회화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요거 헷갈리니까 명칭 구분. 스포츠를 배우러 가는 거죠. 스포츠로의 사회화 배우는 거 배웠고 나왔죠.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뭔가를 얻습니다. 여기서 개입 요소 요거 알고 가시고 요거 구분하고 가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와 일탈 파트입니다. 자, 일탈 파트는 사회 이론 다음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문제가 나오는 파트라서 좀 이제 외울 게 많아요. 이 부분은 외울 게 좀 많아서 힘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자, 외울 게 많다고 무작정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의 이런 뭐 이렇게 앞글자만 따는 두문자법이라든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 청킹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용해서 현명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탈은 뭐냐? 일단은 정상적 범위를 벗어난 상태다. 그게 일탈이라고 한다, 우리는. 근데 스포츠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일단은 부정적 일탈. 하면 안 되는 거. 금지 약물 복용, 도핑, 승부 조작, 음주, 스포츠 폭력, 도박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탈입니다. 일탈. 규범을 따르지 않습니다. 너무 따르지 않아요. 과소 동조. 이건 이제 부정적 일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스포츠에는 긍정적 일탈도 있다. 뭐냐면 규범을 너무 따르는 거다. 왜? 잘하려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자, 예를 들어 무패 행진을 계속하는 권투 선수 대단하죠. 근데 정상적 범위를 벗어났죠. 그럴 때는 이제 이것도 일종의 긍정적 일탈로 보는 겁니다. 운동 중독이에요. 너무 과해요. 아니면 무리한 과훈련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 일탈이다. 규범에 너무 따르는 것,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일탈의 규정이 어렵습니다. 왜? 일단은 스포츠 일탈은 규범에 대한 거부와 더불어 무비판적 수용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결승전에서 골키퍼와 상대방 공격수가 1대1 상황입니다. 1대1 상황인데 이거 100% 골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수비수가 와서 이렇게 반칙인 거 알지만 태클을 해서 끊어냅니다. 이럴 때 이거는 이제 일탈 행동이죠. 하면 안 되는 부정적 행동인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 레드카드를 받더라도 한 골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선수는 영웅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쁜 행동 이제 일탈인데 이거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거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탈의 규정이 어렵다. 스포츠에서 허용되는 행동이 다른 영역에서는 일탈이 될 수도 있다. 뭐 비슷한 경우고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규범을 못 따르는 경우에도 규정이 어렵다. 이거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탈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이것도 이제 동일합니다. 일탈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봤던 사회학의 주요 이론 있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일탈의 행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규칙 위반이네. 규칙을 바로 세우고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자. 뭔가 이게 생산수단에 뭔가 문제가 있다. 문화가 뭐 잘못 전달했나 보다. 특정 문화가. 아니면 사회 통제력이 뭐가 부족했나? 그 사람이 낙인 찍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접근 방식입니다. 이거 접근 방식. 한번 읽어보고 가시고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요 네 가지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화 전달론. 일탈 행동을 하는 거는 특정한 문화 환경을 배웠어.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양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는 거고요. 사회 통제론은 일단은 일탈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럴까? 그러면 내적으로도 통제하고 외적으로도 통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탈이 안 일어난 상황을 먼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통제와 요구에 따라서 연구를 하는 방법. 낙인론은 그 사람이 일탈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탈이 된 거다. 일탈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일탈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일탈이 된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차별 교제론, 이거랑 조금 이제 문화는 상황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하는 거고, 차별 교제론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거는 주요 이론의 연장으로 한번 보고 가시면 되고요. 요 네 개는 요 부분에서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주 잘 매칭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페이지. 다음은 집합행동 이론입니다. 집합행동 이론. 간단하게 나오고 있고, 작년에 찍어드린 것도 나왔는데, 추가로 이제 작년에 이것도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나오진 않았거든요. 나온다면 올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자,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집합행동이란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축구 경기에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경기장으로 막 뛰어든다든가 뭐 어떤 특정 행동을 한다든가 이 행동을 왜 하냐 한 명씩 있을 때는 안 하던 행동을 그 이론을 연구하는 겁니다. 학자마다. 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염 이론이다. 왜냐? 이 사람은 일단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타인에 전염되듯이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타인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것도 좀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수렴 이론. 자,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고유의 본성이 있다. 요게 가려져 있는데 여러 명이 있으면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이 본성에 수렴이 된다. 이 본성이 폭력적이면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고 이 본성이 조용하고 소극적이면 소극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수렴 이론. 자, 규범 생성 이론. 이건 뭐냐면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하자, 야 하자 하는 규범이 생성이 되면 이거 해야 된다라는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사회적 압력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위와 다르게 조용한 군중에서도 군중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 이게 규범 생성 이론입니다. 자, 마지막 부가가치 이론은 순서가 있다. 이거는 이제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거고. 자, 이 부가가치 이론은 이런 집합 행동이 딱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순서가 있다. 그 순서를 알고 딱 우리가 딱 차단을 하면 불필요한 이런 뭐 이렇게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 그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입니다. 야구장 경기에서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다 요것만 이기면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팀, 상대 팀 딱 나눠져 있겠죠. 경기장에서 이렇게 서포터즈.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구조적으로 돼 있는 거, 이게 구조 요인입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아주 과열돼요. 과열됩니다. 과열되면서 이제 구조 긴장, 서포터즈 간의 어떤 그런 긴장된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겠죠. 그다음에 신념의 일반화. 이 신념의 일반화하는 거는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 이제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응원을 하는 걸 수도 있겠고. 자, 촉진 및 촉발. 어떤 단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서 이제 A팀과 B팀이 딱 만나는 구간이 있겠죠. 여기서 어떠한 행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먹던 쓰레기를 앞에 던졌는데 상대팀 서포터즈가 맞았다. 상대팀 서포터즈가 주변에 뭐 저쪽 A팀 서포터즈가 던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촉진이 되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죠. 그러면서 어떤 집합 행동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통제 활동, 뭐 가드들이 와서 말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제 활동이 된다. 이런 순서가 있다 해서 순서가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나와도 쉽게 나오니까 한번 보고 가시고요. 자, 밑으로 가서 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 머튼은 약간 구조 기능주의 학자라고 했죠. 아노미 이론. 아노미란 뭐냐면 규범이 없는 거예요. 규범이 잠깐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에서는 잠깐 없어가지고 규범이 이제 구성원에게 행사가 되지 못하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나는 5가지로 나누겠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엄청 유명한 이론이고 이 스포츠 전용 이론은 아닌데 일반 사회학 이론인데 스포츠랑 연관해서 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된다. 이거는 암기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암기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동력, 의도, 반 이거는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과 수단에 따라서 나눈 거라서 이거랑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자주 보고 외우시면 좋겠다. 내가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경기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수단에 따르겠다. 이게 동조입니다. 동조.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수용. 그래서 내가 허용되는 규칙 안에서는 승리를 추구한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일단 근데 반칙도 적당히 쓰겠다. 전략적인 시간 끌기, 파울 작전 등 어떤 비윤리적 일탈 행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동조라고 보는 겁니다. 머튼은. 경기에서 이겨야 되겠는데 나는 수단에 따르지 않겠어. 나만의 방식으로 하겠어. 이게 혁신입니다. 개혁. 그래서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다. 불법 스카우트,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나는 이길 필요는 없어. 근데 경기는 할 거야. 딱 봐도 뭔가 의례적으로 하죠. 의례주의입니다. 참여에 의의를 두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승패에 집착을 안 하는 거. 선수로서는 이것도 옳지 못한 행위겠죠. 자, 도피주의는 나는 이길 생각도 없고 나는 경기에 할 생각도 없어. 목표 설정과 수단이나 방법 모두 거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단계. 운동을 포기하는 거죠. 도피주의. 이런 거 어렵지 않죠. 이런 거 어렵지 않고. 자, 나는 목적도 있고 수단도 있어. 근데 이건 반역입니다. 뭐냐면
자신만의 목적을 새로 세우고 그 수단에 따르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래서 자, 동조, 도피 요거는 쉽게 외우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의례도 뭔가 쉽게 외우고 요것만 좀 외워주면 되겠네요. 혁신. 그리고 반역이라는 좀 새로운 혁신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외우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코클리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코클리의 스포츠 윤리 규범. 자, 여기서 이제 요 과잉 동조 규범을 너무 따르는 거예요. 야, 경기에 헌신한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거 좋은 거죠. 좋은 행동인데 이건 과잉 동조 일탈이다. 이런 스포츠 윤리 규범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잉 동조에는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스포츠 윤리 규범이기 때문에 스포츠 사회학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몰입 규범. 경기에 헌신해야 된다. 몰입해야 된다. 구분짓기. 나는 다른 선수와 다르다. 탁월성을 해야 된다. 탁월해야 된다. 자, 인내 규범. 나는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달라요. 나는 내가 힘들어도 감수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겨내야 되는 거야. 몰입은 내가 완전히 몰입해서 하는 거고, 인내 규범은 이겨내야 되는 거. 자, 가능성 규범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시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짝지어서 매칭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크루젯 연구. 2019년에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한번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언급되는 이론이 아니라 이거 논문이다. 논문 연구라서 다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런 성차별 내용 내고 싶을 때는 이제 이게 가져온 것 같아요. 한번 보면 남성 학생 운동 선수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관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학자가 조사를 해봤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왜냐? 이런 폭력을 행하는 것이 남성다움이라는 생각을 하고 여성을 통제하는 것에 효과적이라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했다. 이런 논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왔는데 그냥 알고 가시고 다시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미래 사회의 스포츠 파트.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 파트는 읽어보면 풀 수 있다. 어렵진 않다. 거의 쉽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미래에는 어떻게 스포츠가 변화할 것인가? 자, 첫 번째 테크놀로지 발전, 기술이 발전할 것이다. 발전하지만 이 기술 도핑이라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통신 및 전자매체가 더 발전할 것이다.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미디어를 통해서 특정 이데올로기가 전파될 수도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좀 더 조직화되고 합리화될 수 있다. 다만 이런 본질적 재미보다 극적인 재미 요소를 추구할 수 있다. 상업화 및 소비하는 성향이 변화될 수 있다. 소비주의적 성격 때문에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융합 세계가 하나가 된다. 새로운 모습의 스포츠로 변형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겠습니다. 야, 요거보다 이제 밑에가 더 중요하죠. 스포츠 세계화 요 파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스포츠는 세계화가 된다. 매년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스포츠 세계화에는 특징이 있고 그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다. 첫 번째 특징. 자,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가 된다. 교통도 발달을 하고 이런 미디어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이 압축된다. 자, 이 때문에 불평등 문제가 야기가 된다. 더 가난한 나라는 가난해지고 부자 나라는 더 부유해지고 또 인기 있는 스포츠, 서구 스포츠만 또 발달을 하고 표준화된 스포츠 상품을 이제 소비하고 스포츠 문화를 소비하게 한다. 이런 세계화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앞에서 봤죠. 제국주의. 요즘에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제국주의, 식민지 대상국. 식민지는 없지만 사실 이런 문화적으로 식민을 하는 거죠. 국가의 국민 동아를 위한 스포츠를 사용한다. 민족주의. 스포츠 경기의 특성상 국가라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종교 전파. 종교의 선교 활동으로서 사용하고 기술 발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스포츠 세계화의 결과로 어떤 것이 일어났냐?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신자유주의 확대. 이제 상업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면서 문화에 자본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 우수 선수 영입, 스폰서십, 중계권 등.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스포츠가 세계화되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다른 나라 가서 뛰기도 하고 뭐 기유화를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하고 하죠. 이런 걸 이제 노동 이주라고 합니다. 스포츠 노동자, 스포츠 선수가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몇 번 나왔는데 밑에 보시면 자, 유목민형은 개인이 처한 여러 상황에 따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유목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종목의 특성 때문에 이주한다. 정착민은 경제적 보상 외에 다른 요인, 어떤 요인에 대해서 정착한다. 보다 나은 사회적 환경, 뭐 자식이 있고 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개척자. 이 사람들은 그 금전적 보상 외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주한 국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겠고, 귀향민형, 해외로 이주했다가 다시 귀환한 경우, 용병. 이 사람들은 경제적 보상이 최우선 가치.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나라로 간다든가 그런 리그로 간다든가. 자, 마지막. 자, 글로컬라이제이션 세방화 나왔습니다.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동질화되고 표준화된 문화가 확산되면서 지역 및 국가의 특성도 함께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스포츠 사회학 이론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강의 들으신 후에 이 형성평가 있죠? 형성평가 뒤에 부분에 형성평가 부분 꼭 풀어주시고요. 이 책에 바로 체크를 하면은 한 번밖에 못 풀죠. 그래서 다른 종이에다가 다른 종이에다가 체크를 해서 한번 풀고 또 채점하고 틀린 거는 본문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틀린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강의를 이제 배속을 좀 높여가면서 들어주시고요. 또 형성평가 푸시고요. 최소 2회 그리고 3회 이상 반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헝그리 스포츠가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